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썰의 주제인 전력계통과 역학적 관성의 관계. 이 썰은 사실 발전기가 이제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관성 에너지와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도와의 관계. 이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정상 주파수 범위에서 운전 중인 주파수가 대형 발전기 탈락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주파수가 스윙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력계통은 전기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그렇게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전력계통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기 배열 토크로도 설명을 했지만 대형 발전기가 탈락하거나 혹은 부하량이 증가한다는 건 계통의 주파수가 하락됨을 의미하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는 주파수 상승을 야기를 하겠죠. 제가 자기 배열 토크를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파수 안정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전력계통의 이제 주파수 운영 기준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자료를 좀 볼까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이라는 전력거래소에서 작성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전력계통 주파수의 조정과 유지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평상시, 정상시의 계통 주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Hz 범위로 한다. 즉, 평상시 때는 59.8Hz에서 60.2Hz가 정상 범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계통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유지돼야 되는 계통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계통의 최대 용량의 발전기 이제 발전기 한 개가 고장됐을 때 계통 주파수의 최저는 59.7Hz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1분 이내 정상 범위인 59.8Hz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발전기 2기가 고장이 됐을 때는 계통 주파수를 최저 59.2Hz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고 1분 이내에 59.5Hz 그리고 10분 이내에 59.8Hz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통 주파수 유지에 대한 역무는 계통 운영자인 전력거래소 역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사업자고 전력계통 종사자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전기 엔지니어니까 이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이 정도는 상식 수준으로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계통 주파수 조정 및 유지 범위를 앞서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벤트 발전기 2기가 탈락이 됐을 때 이렇게 주파수가 스윙을 하는데 이때 최저 주파수가 59.2Hz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1분 여기는 30초인데 1분 이내에 59.5Hz로 회복이 돼야 되고 여기가 59.5Hz로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10분 이내에 또 10분 이내에 59.8Hz 정상 범위인 59.8Hz까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주파수 스윙이 전기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파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주파수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요? 여기 이 B 구간에서 보면 1차 예비력이 동작을 하고 그 이후 단에서는 2차, 3차 예비력이 투입됨으로써 주파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1차 예비력이랑 2차 예비력이 나오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동일하게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보면 예비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봤어도 거기에서도 명시는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차 예비력이라 함은 10초 이내에 동작을 해서 5분 이상의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이라고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2차 예비력이라 하면 10분 이내에 동작을 해서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예비력을 뜻한다. 그리고 3차 예비력은 30분 이내에 확보될 수 있는 예비력을 뜻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비력 개념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대형 발전기 2기가 탈락이 됐을 때 1차 예비력이 아까 10초 이내에 동작이 되어야 되는 예비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0분 이상 출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최저 주파수가 발생하고 1분 이내 59.5Hz까지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회복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비력이 1차 예비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파수 유지 기준에 10분 안에 59.8Hz 정상 범위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2차 예비력이 10분 이내에 동작을 해서 30분 이상 유지되어야 되는 그 예비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형 2기 발전기가 트립이 됐을 때 결국 10분 이내에 정상 범위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차 예비력과 2차 예비력이 동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1차 예비력에 해당되는 발전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발전기의 기동 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일전에 근무했던 대용량 석탄 화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개통 병인까지 거의 24시간 그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전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 중에 가장 투입 시간이 가장 빠른 발전기가 가스 발전기죠. 이게 기동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급전지령 받고 거의 30분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되죠. 예, 3차 예비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양수 발전기가 있잖아요. 양수 발전기 같은 경우는 급전지령을 받고 버튼 하나 눌러서 수문만 열면 개폐하면 발전기를 동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차 예비력에 포함이 될까요? 양수 발전기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이벤트가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급전소에서 양수발전소 운영실에 전화를 하겠죠. 급전 지령을 내리겠죠. 그리고 빨리 버튼을 눌러서 발전량을 투입하라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예비력 10초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예, 물론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이러한 1차 예비력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비력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1차 예비력이란 발전기 조속기 운전, 가바나 프리 운전이죠. 운전과 전기 저장 장치, ESS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의 주파수 추정 운전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비력을 뜻한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는 발전기를 기동해서 개통에 병입해서 투입하는 발전량이 아니라 이미 개통에 병입돼서 운전되고 있는 어떤 운전? 조속기 프리 운전, 가바나 프리 운전을 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예비력. 가바나 프리 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조속기의 속도 조정률을 변동시키지 않고 그 정해진 속도 조정률에 의해서 개통에 부하 분담을 하는 게 조속기 자유운전이잖아요. 그럼 이 뜻은 뭐냐? 개통에 병입되어 있는 발전기가 추가로 낼 수 있는 예비력, 추가로 낼 수 있는 유효 전력을 1차 예비력이라 뜻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기 저장 장치의 주파수 추정 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ESS도 개통에 병해되어 있는 ESS가 아니라 개통에 병입되어 있는 ESS가 주파수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바로 발전량을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을 1차 예비력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1차 예비력에 대한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받고 이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벤트가 트립이 되고 발전기가 트립이 되고 10초 이내에 기존에 운전하고 있던 발전기에 가바나 프리 운전 아니면 ESS를 통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1차 예비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수 발전이나 아니면 가스 발전은 30분이니까 좀 한참 뒤에 있죠. 그럼 그 이후에 가스 발전기나 양수 발전기를 통해서 개통을 안정화시키는 게 이제 2차, 3차 예비력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썰의 주제인 개통 관성, 이제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관성 에너지는 이런 전력 개통 주파수 변동 시에 언제 개입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관성은 물리적 현상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전 컨텐츠에서도 정기적 관성에 대한 썰도 풀어보았지만 관성은 그냥 물리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처음 이벤트가 발생되고 최초에 이제 개통관성이 개입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이 시점에 개통관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지, 개통관성은 뭐 이 시점에도 발생될 거고 이 시점일 때 모든 시점에서 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통관성이 주파수 변화에 어떻게 관여를 할까요? 자료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그래프는 관성 에너지와 주파수 변동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식 주파수 변동률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해 봤잖아요. EH의 F의 Tm-P 주파수 변동률, 바꿔 얘기하면 발전기 운동방정식, 동요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관성이 크면 주파수 변동률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물리적으로 그냥 쉽게 관성이 큰 계통이 변화를 억제하려고 한다.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DT분의 DF가 ROCOF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큰 관성을 가진 계통과 작은 관성을 가지고 있는 계통에서 동일한 크기의 발전기를 트립을 시켰을 겁니다. 그랬을 때 관성이 큰 계통에서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관성이 작은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죠. 딱 봐도 작은 관성의 그래프가 변화가 크죠?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ROCOF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ROCOF 크기입니다. 관성이 작은 계통에 대해서는 지금 0.06이었는데 관성이 큰 계통에서는 0.02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쉽게 물리적으로는 관성이 큰 계통이 변화가 작은 거고, 이걸 뭐 좀 유식하게 설명하면 이런 동요방정식이나 주파수 변동률 식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파수만 보더라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관성이 작을수록 최저 주파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외란 등의 이해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파수의 최저 주파수가 더 하락된다는 뜻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주파수가 더 많이 하락하면 더 많은 예비력을 투입해서 주파수를 회복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현장에는 뭐가 있나요? 저주파수 계정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설정치 이하의 주파수가 되면 설비를 계통으로부터 탈락시키는 그런 보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주파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력 계통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주파수 변화는 설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 내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떨어지면 차단기를 투입시켜서 계통으로부터 병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계통에 공급이 부족해서 주파수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일부 설비들이 투입되면서 발전량이 더 준다. 그러면 이 얘기는 블랙아웃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랙아웃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력 계통에는 이미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자료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뭐 제가 그래프만 가지고 왔는데 20년 7월 달에 이튜뉴스에 이제 이상복 기자님께서 쓰신 전력계통 주파수 하락 시에 태양광 동시 탈락 위험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이상복 기자님이 이분이 쓰신 이제 전력계통 관련된 기사들을 쭉 봤는데 흥미로운 기사를 정말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전력계통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분이 쓰신 기사만 봐도 전력계통 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저기 765 쪽 뭐 송전솔로 투입됐을 때 뭐 그때에 관련된 기사들도 있고 뭐 전력계통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돌아와서 신보령 1호기가 트립이 됐습니다. 신보령 1호기가 800MW 정도 되는데 트립이 되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언젠가요? 54분 36초에서 59.8Hz까지 뭐 42초니까 한 6초 정도 걸렸어요. 6초 사이에 주파수가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59.8Hz보다 조금 더 떨어졌겠죠? 관성에 의해서 더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개통에 물려져 있는 태양광 설비들이 그 당시에 59.8Hz 저주파수 계정기의 세팅값이 이 59.8Hz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태양광 설비 입장에선 59.8Hz 기준치 이하가 떨어지면 그 시간 안에 이게 뭐 바로 순시 트립이었을 것 같은데 순시 트립으로 태양광 발전기도 추가로 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800MW가 떨어져서 주파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비력으로 더 발전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설비까지 추가로 투입이 되니 주파수가 추가 하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보령 800MW가 59.8Hz 뭐 그 이하까지 떨어졌겠지만 태양광 설비가 투입됨으로써 거의 59.65Hz까지 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태양광 설비도 거의 뭐 800MW까지는 아니지만 뭐 400에서 한 500MW가 투입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엄청 큰 이슈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발생된 게 20년 7월이잖아요. 여러분, 한전인가요? 개통기획처에서 뭐를 제정을 했냐면 신재생 발전기를 송전계통에 연계를 했을 때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연계 기술 기준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21년 3월이었더라고요. 예.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서 한전에서 급하게 이러한 송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닐까? 그냥 제 혼자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관성에너지, 회전 관성에너지가 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성에너지가 왜 최근에 이슈화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전력계통의 회전 관성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력계통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회전 관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회전 관성 말 그대로 발전기에 연결돼서 터빈이 제공하는 회전 관성을 뜻합니다. 제가 발전소 입장에서 바라본 전력계통 썰 컨텐츠가 사실은 이 발전기에서 회전하고 있는 이런 회전운동 입장에서 바라본 전력계통 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전력계통은 패러데이 법칙의 근간을 두고 자속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기를 터빈으로 회전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회전운동이 우리 전력계통의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고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태양 전지는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라 광전 효과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직류 전기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간 자체가 동기기와 근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이 직류 에너지를 이제 우리의 교류 송전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러한 전력전자 기기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인버터 아니면 컨버터란 얘기입니다.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전력전자는 자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으로 제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형태를 변환을 해서 우리 송전망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태양 전지는 실제로 관성에 기여할 수 없다. 동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전력계통에 이러한 회전 관성에 기여를 하지만 태양 전지는 관성에 기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를 하면 전력계통의 회전 관성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전력계통의 가도 안정도가 감소를 한다.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ROCOF가 증가를 해서 광역전전인 블랙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력계통 안정도에 대해서 관성에너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력계통 관성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관성에너지, 임계 관성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라고 그런 궁금증을 당연히 가지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제가 이번에
전력계통 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자료나 뭐 논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추측하는 값입니다. 뭐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전력거래소에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관성 에너지와 임계 관성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어요. 답변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한번 추가로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력계통 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자료를 정말 크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국 전력계통의 도전과 기회, 버클리 랩이랑 넥스트 그룹에서 뭐 해외에서 만든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많이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거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거든요. 이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PDF 파일을 업로드를 못하니까 제 강의 자료나 이런 참고 자료 같은 거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인트로 때부터 이 임계 관성 에너지가 어쩌면 우리 발전 사업자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뭐 단어라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최소 관성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